자, 여러분, 금산 흑삼, 금흑수 흑삼액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인삼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흑삼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 네. 구증구포라고 하죠. 겉이 검게 변해서 흑삼으로 불립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 구증구포. 네. 이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요. 인체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 맛도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을 수 없다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에 중장년층 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근에 충북대 의대 최영기 교수팀이 유명 식품 저널인 뉴트리언트에 흑삼이 홍삼보다 폐렴에 효과가 2배 이상이다.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폐렴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흑삼이 홍삼보다도 폐렴에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흑삼의 기능성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효과, 이 코로나19에 정말 좋습니다. 예. 자, 금산 흑삼, 금흑수 흑삼액 1개월치 30호. 요게 이제 30호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네. 요거 이렇게 이제 1개월치. 1개월치. 예. 포장을 열어서. 네, 포장을 한번 포장을 여는 거 아닌가요? 열어볼까요? 예. 저희 태극기가 딱 박혀 있네요. 예. 그 옆에 테이블 뜯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군요, 여러분. 선물용으로 참 좋네요. 네, 선물용으로 딱 좋습니다. 이 또 코로나19 시대에 이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상. 예. 사실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정가는 99,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7320원. 자, 김용민닷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51,300원입니다. 엄청 싸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반값이에요, 반값. 여기 99,000원에서 약간 고개 갸우뚱했거든요. 좀 비싸긴 하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51,300원. 사실 흑삼이 대체로 비싼데요. 홍삼보다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싼데요.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다릅니다. 자, 압도적 최저가였는데 5월 특가 행사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경우 특가 행사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광고 보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특히 홍삼은 소화가 부담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1등 흑삼 기업인 금산 흑삼의 대표 상품 금흑수 흑삼액을 김용민닷컴에서 비교 불가의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특히 좋은 금산 흑삼의 홍삼정 퀸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여기 마셔보니까 네. 이건 정말 100% 산만 들어갔네요. 네. 이게 홍삼 같은 경우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약간 달짝지근하기도 그렇죠. 너무 달거든. 맞아요. 전혀 달지 않아요. 전혀 달지 않고 이건 완전히 100% 흑삼 성분으로 보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성분표에도 100%라고 나와 있고, 이거 뭐, 이런 건 사실 한 달 정도 먹어보고 나와서 저기 효과를 복용 후기를 얘기를 해야지 뭐 맛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진짜 뒤에 다 써있네요. 100%라고. 100% 이거 국산이라고. 저희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전혀 없네요. 흑삼 말고는 들어간 게 없네요. 네, 여러분 많이 70% 흑미삼 30% 진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흑수 흑삼액이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이신데 박 의원님께서 뭐가 지금 이영수 할머니의 노기를 저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네, 굉장히 글쎄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이 얘기가 있어요. 운동이 이제 모든 운동이 그래요. 한 30년 동안 그 운동의 역사가 쭉 지속되어 오다 보면 그리고 이건 아주 종합적인 운동이 아니고 싱글 이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운동이 진행되다 보면 그 운동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죠. 그 누적된 게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이 정치권으로 옮겨오면서 그게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양해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폭발을 한 거고 뭐 그분들 사이에 그 운동의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모르죠. 없죠. 예. 가까운 분들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공로와는 별개로 지금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설사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종의 공적인 활동이에요. 시민운동도 때문에 그 지위에 혹은 그 책임에 어울리는 그 책임에
합당한 그런 어떤 투명성이나 그런 책임성은 책임성대로 저는 이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성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헌신에 대한 존중은 존중대로. 그리고 뭐 책임은 책임대로. 그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참여연대는 법인도 아닙니다.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임의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부 지원도 안 받을 거고 대신에 간섭도 안 받을 거고 정부 지원 실제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정부 지원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낸 회비와 시민들이 낸 후원금만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저기 세 공제는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는 등록이 돼 있어요.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데 처음부터 회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엄격성과 주의를 기울였던 이유는 우리가 이 하는 운동의 성격이 권력감시다. 적을 많이 만드는 운동이다. 때문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이게 보이게 되면은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이 운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라는 경각심 속에서 이 회계 투명성이나 또 외부 감사나 공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워낙 이게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이 영세하고 또 내부에 그렇게 엄격한 그런 회계 정리나 이런 걸 할 만한 역량이라든지 또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초창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을 수 있어요. 그거 누구나 다 사실은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30년이 됐고 또 굉장히 많은 후원금이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들어오는 그런 운동이 됐다면 진즉 그런 문제들은 내부에서 개선이 됐어야 되고 저는 개선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밝히고 또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럼으로써 이 운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운동의 의미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국민적 지지 속에 궁극적으로 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피해 또 지난 어떤 식민지 지배로부터 이 한일 간에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근데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일단 회계상의 의혹이라는 게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중앙일보였나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게 3,300만 원 맥주집 가서 썼다. 뭐 이따위로 기사를 써갖고 문제를 지금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고 열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100군데가 넘는 곳에 돈을 썼고 그중에서 회계상 표시는 한 군데만 하기로 돼 있어서 일일 호프를 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썼던 그 맥주집의 이름을 쓴 것뿐인데 3,300만 원 하루 저녁에 가서 술 먹고 탕진한 양 보도를 해서 사람들을 열받게 해놨었고 그러고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도 돈이 한 푼도 안 왔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 의원이 그러니까 그건 정 의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정 의원이 할머니들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아니거든요. 예, 여성 인권을 지키고 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쓴 건데 할머니 질문도 왜 나 안 줬어?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그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머니들 돈 떼먹은 놈들이다라고 보수 언론이 처음에 치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그 뒤에 문제들도 보면 다 엄청 짜잘한 일들이에요. 뭔가 그래서 윤미향 씨가 결정적으로 돈을 해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아니 어떻게 장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냐 이러는데 그러면 이건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본인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은 거둘 수 없고 써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정 의원이 장례식 치르는 단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의금을 내는데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조의금 받을 사람이 없으면 특히나 위안부 할머니 중에 아예 친인척이 없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윤미향 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해외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하려고 돈 모으고 이런 과정들은 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돈 100만 원을 잘라 먹은 걸 나중에 검찰에 찾아낸다 한들 그것이 전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수 언론이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되니까 불을 남편한테 옮겨 붙여서 가족한테 또 남편이 또 뭐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네 따지고 나가는 것에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남편의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온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펜션에서 2박 3일 동안 뭐 탈북자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부도덕한 범죄라도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프레임들에서 우리가 이제 전 자유로워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지. 야, 저거 정 의원이서 쓰기로 한 건데 2박 3일 남을 줬으면 저건 범죄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면 저는 저는 이 사건이랑 조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이 침소봉대 이것은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저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소봉대가 있죠. 그러나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사실도 아니고 저는 전혀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고요. 이런 겁니다. 일단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을 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모금을 해야 돼요. 그거 숱하게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공시 내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공시가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공익법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모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럼 목적 사업이 다르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목적형 기부와 또 그냥 일반적 기부가 있고 또 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그 모금은 모두 다 사실은 공익법인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그 잘못되어 있는 거고 또 그 사용 내역이나 혹은 잔액과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데 그럼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근데 이 의혹이 제기된 지가 지금 얼마인데 그동안에 이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남편 관련해서 뭐 탈북자들 뭐 지원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관점이고요. 실제 이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 계좌 추적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법령상의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의 그 위반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문제될 만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기업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기업이면은 그 횡령이나 혹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관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공시 의무를 잘못 이행해도 배임이에요. 그렇죠. 그걸 처벌받습니다. 근데 기업은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데 예. 공익법인에는 그런 의무가 없나요? 시민운동이라 그래서 그런 그런 책임이 없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때문에 이 상황에 이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에 개입돼 있는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 의도가 있죠.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이걸 과장하고 침소봉대하고 또 심지어는 이념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친일적 스탠스를 취하해서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는 다 뺀다 하더라도 그게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로 그들의 의도로 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영민 PD님 말씀하시면 친일적 이걸 친일 대 반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토착 외구의 준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수 세력이 시민사회단체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고 이제 정부까지 섞어서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그 문제제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그 위안부 결의안 120일 결의안 통과시킬 때 윤미향 대표랑 이용수 할머니 LA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 뒤에 이용수 할머니가 그만하시고 김복동 할머니로 그 다음번에 LA 오실 때는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오게 됐는데 그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보면서 저쪽에서 대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때 SBS가 문제 제기했던 것 결국 검찰 수사 결과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날일 치고 문화재청을 3차례인가 압수수색하고 그 공무원들 전부 다 불러서 관련자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청 관련돼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으므로 SBS가 그게 잘못했다라고 보도했는데 SBS 보도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다 끝냈고 검찰에 의해 탄핵당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외에 별건으로 털어갖고 이거저걸 만들어내서 결국 그림을 만들어내는 검찰이 정 의원을 대할 때는 저는 똑같이 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횡령하게 나오면 그건 방법 없죠. 그거는 사퇴하고 역사 앞에 사죄할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뭐 사퇴를 하네 마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자체가 저는 저쪽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언론하고 검찰이 하루에도 의혹을 30개씩 쏟아내면서 이거 다 해명해봐라라고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어쨌거나 준비해서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그 대응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 시점상으로 보면 앞으로 1, 2주 안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반박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영수증까지 다 까봐라. 꿀리는 거 없으면 왜 못 가냐라고 하는데 이런데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조선일보가 아무 단체나 찍어갖고 너 의혹 있는데 그러고 밀고 들어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까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침착하게 대응하고 침착하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의 그 해명을 먼저 듣고 그 해명이 부족하면 그때 더 몰아붙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요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회계장부 회사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세무조사 맞으면은 사실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근데 그 운동단체, 그러니까 시민운동단체에서 회계장부를 열었을 때 문제가 한두 개 없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네.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국세청에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 사무총장께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장난 아니에요. 힘들고 예, 예. 아니 회계를 위해서 따로 시민단체가 인력을 두기도 또 어려운 그리고 회계사도 따로 현실도 둬야 되는 것도 말이 안 있고. 되는 것 같고.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해명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죠. 근데 이 정도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은 종합적인 해명의 자리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이 하고 싶은 언론과의 인터뷰 방식이 아니라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종합적인 해명의 자리를 진즉 가졌어야 된다. 정의연도 마찬가지고. 네. 정의연은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간 질의응답의 수준이 일종의 이제 굉장히 방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조기에 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다. 물론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피하고 방어적인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는데 피하고 방어적인 듯한 인상을 줬고 또 해명이 많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아닌 걸로 네. 확인되니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말만으로 지금 이 상황이 진정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그 후보자를 공천했고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니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됐든 아니면 사전검증이 부족했다면은 국회의원 된 이후에 사후검증 차원에서든 뭔가 이걸 밝히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조중동이나 혹은 뭐 보수 언론이나 혹은 검찰이나 의도가 개입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밝힐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요. 아니 검찰 수사 안 믿는다며. 검찰이 횡령이라고 밝히면 그거 믿어요? 그거 안 믿을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아니 거구나. 숫자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저도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포 소년 의원 사태 때도 결국 목포에서 기자회견해서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건 정의연과 윤미향 대표와 뭐 필요하면 이용수 할머니까지 다 등장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질문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혹 해소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검찰에게는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조작해왔죠. 한만호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봤지만 이 조작을 할 수 있지만 회계와 문제와 관련돼서 이들이 횡령 아는 걸 횡령했다고 조작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열 대표 같은 경우도 개인 횡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안 맞게 통장을 잘못 쓴 걸 가지고 기소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생채기를 내려고 할 텐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 말씀하신 대로 정의연과 윤미향 대표가 결국 횡령을 했느냐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뭐 검찰이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검찰이 가져온 결과를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 입장은 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얘기예요.
그 전에 당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윤미향 대표가 해명하는 기자회견 똑바로 해서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야죠. 거기서 의혹이 더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진즉 그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피하는 듯한 인상을 여론에 준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되는 대응팀이 있으면 그렇게 빨리 해서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됐고 그 시민단체가 이런 종류의 위기 대응을 해봤을 리도 없고 저는 이 정도 시간 걸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나 참여연 됐으면 당연히 벌써 문제 해결을 대책을 내놓았겠지만 국민들이 여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고. 여론이 이걸 왜 이해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여론이 이걸 왜 다 이해하고 왜 그 입장을 다 헤아려 줘야 됩니까? 아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만들어 놓은 여론이 진짜 여론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문제 제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당사자하고 사전 약속 없이. 그리고 언론에 그게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 마치 이제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좀 풀린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걸 이용수 할머니가 또 거듭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일 날 기자회견 할 테니 와라. 저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자리에 가서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는 거 듣고 자기 입장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일종의 윤미향 당선인에게 자기를 해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예요. 그 전에라도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이 이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외신 기자회견도 취소했어요. 지금 원래 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고 있고 피하고 있고 우리말을 왜 못 믿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한 건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났어요 이미. 덮진 못하죠. 이걸 누가 덮으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할 거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참 이게 뭐 또 저는 궁금한 게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자하고 사이에서 뭐 있었겠죠. 어떤 그 갈등이 촉발됐는지 뭐 대의의 측면에서 지금 서로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년 동안 그래도 한 동지라고 여겼던 분들이 이게 이런 중요 국면에서 거의 뭐 지금 서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의 좀 험악한 사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거기서 또 최근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 오래 전부터 LA 왔을 때도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약간 저는 있었네. 일부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정대협이 약간 실수한 측면도 있고 할머니들의 좀 기억이 잘못되신 것 같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런 식의 언급이라든지 또 어떤 분이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써서 어제 이제 그 논란이 됐는데 30년 운동은 30조짜리 가치가 있고 그냥 일본한테 돈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할머니들과 가족들을 다독여서 이렇게 운동에 세우고 마치 이게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나 혹은 그 당사자들을 약간 폄훼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더 험악한 표현들도 있어요. SNS에 보면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육성 증언이 없었으면 이 운동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의 육성 증언이 없었으면 정대협도 없었고 윤미향도 없었어요. 오늘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올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게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진 않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 할머니들도 얘기도 하시지만 뭐 조의금 한 푼도 못 받았다라고 가족이 얘기한다는 그 가족이 여긴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가족이 수양딸이고요. 그 수양딸이 그 얼마 전에 봉침 사건으로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분이에요. 또 부풀려진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풀려진 면도 이제 제 얘기는 그런 분이 가족인 것처럼 나와서 정대협이 돈 떼먹은 것처럼 인터뷰를 하면 그게 다 기사가 사실이냐. 이놈의 따옴표 저널리즘.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서 누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죠. 왜 그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있는지 전 그런 것들이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검찰도 들여다봐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김성애 대변인 말씀을 보면은 이런 패턴이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했고 이를 조중동 등 이런 수구 언론들이 뻥튀기를 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단체에 대해서 마녀 사냥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론에 이렇게 여당이 끌려가는 민주당이 끌려가는 양상을 이제 그동안 보여왔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 윤미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윤미향, 또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런 어떤 여론몰이로 인해서 희생된 분이기도 하고 뭐 경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패턴은 비슷하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지만 손혜원 의원 목포 사건 터지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가 2016년에 손혜원 캠프의 자원봉사자라고 사진사가 한 명 찾아와서 제가 사진 좀 찍어드리고 싶다고 작가가. 예. 그래서 뭐 선거 때 사진 좀 많이 찍어주셨어요. 뭐 그래서 저희 되게 고맙게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구시죠? 예. 2016년에 저기 손혜원 의원 사진 찍어주고 그러셨었죠? 아, 예, 맞는데 했더니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갑자기. 너 욕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때 자원봉사로 잠깐 찍은 거 외엔 뭐가 별로 없는데 그때 툭 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전화해보고. 근데 형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제기는 사실 그 문제 제기 이후에 이렇게 끌어가는 판도는 사실 우리가 만약 뭐 조국 사태 때도 봤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문제 제기 자체는 할머니가 한 게 맞잖아요. 사실 그것들 누가 이렇게 보수 쪽에서 뭐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하는 그 건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했던 건 횡령은 아니라는 거죠. 횡령 아니고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에 대한 운동의 건데.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운동의 목적과 대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돈 얼마 주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딴 데 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네가 떼먹었다라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3,300 그 할머니들도 안 준 돈 어디 썼는 줄 알고 그 다음날 보도한 게 3,300만 원 맥주집 가서 흥청망청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람들의 분노는 그런 기사에서 분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을 보는 자, 정리하면서 이 사안을 보는 층위가 달라요. 네. 아주 표층에서만 이 사건을 보는 여론도 있고 그리고 드러난 것만. 네, 심층에 들어가서 또 특히 이제 이 운동을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운동 내에 누적돼 있던 갈등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보는 뭐 일부 그런 기사도 났어요. 이게 30년 어떻게 보면은 이 1인 중심의 운동이 가져온 그런 어떤 문제, 누적된 문제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러 층위가 있는데 사실은 표층에 있는 것만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네네. 때문에 이른바 패턴이라고 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네. 세상 모든 일이 공작의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 우리 사람에게 제기된 문제는 모두 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진영 논리밖에 안 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초동 가서 집회해야죠. 2차 조국 대전 해야죠. 그건 동의하나요, 여론에서? 자, 김성애 대변인께서 마무리 발언. 예, 저는 뭐 어떤 2차 조국 대전으로 갈 일도 없고 검찰청 앞에 갈 일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 의원이 빨리 나와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소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건 그거지만 언론의 도가 지나친 문제 제기, 이제 가족 네. 털기. 옛날에 조민 씨 뭐 오피스텔에 포르쉐가 서 있다라는 기사만큼이나 이 어이없는 UCLA 가서 애 못 타고 다니는지 뒤지고 다니는 이 옐로우 저널리즘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같이 흥분하고 클릭을 하면 저들은 또 다음번 먹잇감을 찾으러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끊을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침착하게 이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봤을 때 이 운동의 대의라든지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명칭 자체가 호칭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이제 또 양면이 있는 게 정대협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여성인권운동가라는 명칭을 만들어드리고 불러드렸거든요. 윤미향 당선자도 계속 그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함께 운동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또 대상화시켜서 이분들이 앞에 서 있고 실제 활동들은 자기들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괴리감들이 지금 그 모순들이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림도 있지만 전 어쨌거나 이것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검찰이 뒤지고 언론이 뭐
사방팔방 뒤져서 12만 원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보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글쎄 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일본이랑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 분위기인데 또 이렇게 할머니한테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도 이게 이제 불거진 마당이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해서도 일본 관계를 포함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만호 씨의 그 승전 육성 돌아가신 네네. 분이니까요. KBS가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저기 한명숙 총리에게 자신이 뇌물을 줬다. 이거는 지어낸 말이다. 검찰하고 내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이런 정치검찰의 그 행태 또 만행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만호 씨 변호인이었잖아요.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검찰이 완전히 그 이 한만호 씨를 회유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 177석씩이나 되니까 이제는 뭐 대법원 판결을 엎으려고 하느냐 또 수구 언론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심 단계는 뭐 재심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수사가 적절했는지 이 부분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를 바꾸려면 절차적으로는 재심이죠. 재심을 해야죠. 근데 바로 재심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심의 요건이 있잖아요. 유무죄를 확 바꿀 만한 결정적 네네. 증거가 없으면 재심으로 바로 가기가 어렵고 녹취 정도도 확실한 증거가 안 됩니까? 이거 다 대법원에 제출됐어요. 아, 이미 다 제출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 증거를 인정 안 한 거죠. 그 이제 13명의 대법관 중에 5명은 네. 그런 의미에서 한만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이게 이 진술을 강제로 한만호 씨로 하여금 이렇게 발언하게끔 만든 거 아니냐. 5명은 동의했어. 네. 근데 8명은 이명박 정권 아래 그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정확히 보면 판결이 이런 겁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 갔는데 그때 이제 돈 받은 액이 9억이라 그랬어요. 9억. 네, 네. 근데 9억 중에 3억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네. 3억에 대해서는 이 8대5가 아니고 전원일치였어요. 전원일치. 3억은 전원일치. 3억은 받았다. 나머지 6억에 대해서 8대5로 갈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판결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팩트입니다. 예, 예. 3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전원일치로 3억은 받았다라고 한 거. 거기에는 뭐 이제 누굽니까? 보좌관. 동생. 네, 동생. 동생한테서 나온 수표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오늘 KBS가 보도한 내용 다 제출이 됐는데 네. 당시에 검찰은 이 한만호 씨가 뇌물 공여죄를 벗기 위해서 실은 이 비망록을 작성을 했고 일종의 이제 비망록이 조작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를 내린 건데 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시 공론화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이제 여론의 반응도 있을 거고 들여다볼 텐데 방법은 그겁니다. 바로 재심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한번 제출됐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느 단계에선가 확인을 하고 재심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절차적으로 보면 수사하고 하나는 조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는 특검이나 네. 혹은 공수처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고 조사는 무슨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그렇죠. 이게 재심 가서 다 뒤집은 이유가 그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당시에 조작된 사건이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절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재심을 이제 인정해가지고 재심 결과 뒤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게 뭐 수사다 조사다 이런 거를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도 비슷하고 제가 수사를 한번 생각해봤더니 특검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공수처인데 공수처법상 민주당이 뭐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180석으로 특검 만들 수 있지 이걸 않을까요?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요?
그 패스트트랙 하면 1년 있다 해야 돼서 안 돼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고.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공수처의 이제 수사 대상은 됩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폭행이나 가혹행위, 검사의 직권남용 혹은 증거 조작.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돼요. 때문에 뭐 가혹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압을 했으면. 그다음에 뭐 증거 조작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소는 한만호 씨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고소할 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한명숙 총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고발, 제3자가 고발이죠. 아무나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가혹행위 이런 거를 입증하기가 절차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당사자가 남아있는 거는 비망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황적 증거. 주변에서 감옥에 살았던 동료가 저 사람이 괴로워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거는 아마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겠다. 그걸로 입증이 안 되면 조작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건 비망록이기 때문에 이걸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좀 정치적 판단이긴 한데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이렇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정치적 논란은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입증 불가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의 결론이 그대로 결론이 나고 재심도 못 간다면 오히려 지금의 결정이 그냥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액션을 취했을 때는 입증 불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갔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의 방식은 과거사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조사인 거죠. 조사. 법무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리뷰하는 조사. 근데 이제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물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된 걸 엎었으니까. 근데 요 사건만 할 거냐 그러면. 요 사건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단일 사건만 가지고 무슨 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리뷰를 했어요. 뭐 그 무슨입니까 삼례 무슨 강도 사건 이것도 리뷰를 했고 또 뭐 무슨 사건도 리뷰를 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법무부의 과거사 기구를 둬가지고 이걸 할 거냐 이런 차원의 판단이 남은 건데 정치적으로 논란은 굉장히 많겠죠.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그 검찰이 어쨌거나 지금까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들과 조사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얽어매고 너 이대로 나가면 죽는다, 죽인다 이래가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해왔던 역사의 일부가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만호 씨한테 하는 짓을 그대로 그 채널 A가 한 거 아닙니까? 유시민의 비리를 얘기해라. 유시민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감형 문제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협박을 그 기자가 막 해댔던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이랑 자기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지금 재소자 그분이 정말로 법정에 나가서 혹은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7년 전에 유시민한테 5억을 줬다 이런 진술을 해버리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안 받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해내니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 건도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심 유죄나는 제가 선고 공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돈 준 게 평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해보니까 출근해서 돈 가지고 한명숙 총리한테 가서 대낮에 돈을 줬다 이거거든요. 날짜는 특정 못하겠는데 2주에 어떤 날이었는데 그때 변호인 측에서 그 2주의 모든 평일에 한명숙 총리가 선거 때문에 집에서 낮에 있을 수 없었다는 일정표를 다 제출해서 이 논리를 깼단 말이에요. 그때 제 판사가 한 말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 출근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토요일하고 출근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꼭 주중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주말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 받았을 수 있다면 받았을 수 있는 거니까 유죄. 그 판결문 제가 제 귀를 듣고도 아직도 이 귀를 의심할 지경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지만 신계련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국 이제 실형을 사셨는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거든요. 1,000, 3,000, 1,000 세 차례 나눠서 받았는데 그 3천만 원을 의원회관에 피의자가 와서 그러니까 그 공여자가 의원회관에 와서 법안 통과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뭘 뒤집었냐면
의원실에 소파가 없다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봤습니다. 의원실에 소파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소파에 돈을 놨다고 말을 했느냐? 의원실이 있고 그 당시에 환경노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청에 환경노동위원장실이 있거든요. 위원장실에 소파가 있고 여기 소파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놓은 게 실제는 기억이 아니라 야 너 16일에 의원회가 들어갔을 때 아 네네 그럼 이날 돈 준 걸로 하자. 그럼 돈 어디다 놨다고 할래? 그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기억이 잘 섞여갖고 아 방에 소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그럼 소파 위에 놨다고 하자라고 해서 소파 위에 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돈을 줬다고 했던 이분은 본인도 이제 횡령 혐의가 있어서 처음에 여기가 원래 압수수색 당하면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분은 기소도 안 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인데 그래서 5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이 주장해서 4천만 원을 줬다는 주장을 깨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정말 안 준 거를 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입증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인데 뭐 소파처럼 없는 걸로 해서 4천만 원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 1,000만 원이 유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준 쪽에서 준 걸로 줬다고 우겨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저는 한명수 총리 건도 여기에서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이런 식의 검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너 뭐 아는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불어봐 해서 야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준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뭐 조사 보면 431로 했다. 야 숫자 복잡하니까 333 가자. 이런 얘기를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둔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다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검찰 앞에 가면 전과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검찰한테는 정말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당시에 담당했던 검사 7명인데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옷을 벗었어요. 임관혁 빼고. 임관혁은 이제 세월호 특조단장이잖아요. 지금 한 명 빼고 다 벗었는데 공수처는 물론 전직 검사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직 검사가 현직에 있을 때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에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수사 대상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아닌 이상의 다른 무슨 조사 방식으로는 뭐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윤리적 이런 책임은 물을 수 있고 또 조사 결과 이게 명백한 어떤 증거 조작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뭐 재심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게 가기에는. 바로 재심 못 가고 공수처는 그런 난점이 있고 이 사건만 가지고 단독 리뷰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또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검사들이 자기가 처벌받기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뭐 정말 있는 논리 없는 논리 다 가져다가 방어하겠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걸로 이제 고초도 겪었고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그 원상회복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고 단지 이게 어쨌든 검찰개혁의 2라운드 2라운드 그러니까 조국 지난번에 사건에 이어서 2라운드로 뭔가 지금의 제도적 개혁을 넘어서서 검찰 내부의 어떤 뭐 인적 정산이나 이런 것의 고리로 정치적으로 이걸 쓰겠다. 라고 뭐 할 수도 있죠.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그 당사자의 정말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이제 방법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180석을 이기고 나서 뉴스타파가 민주당과 교감을 한 다음에 폭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쨌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자주 해왔는가를 느끼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굳이 이걸 일본으로 달아서 뭐 한명수 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고 더군다나 야당 2명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이제 물이 부족한 연못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들로 더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건들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수사 관리와 이
악습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 여론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로서 전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 건 하나에 집중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한명수 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민주당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모두가 전원 13명이 그 3억은 받았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한만호 씨는 한 푼도 안 줬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동생이 집 사는데 집 전세금 내든지 집을 사는데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짜리 수표가 들어갔냐? 이게 사실이거든요. 확인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억 유죄의 근거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한 총리의 해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게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고 동생과의 사인간의 거래다. 그럼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뇌물을 주는데 그 누가 발행한지 뻔히 아는 수표로 돈을 주고 그걸 받습니까?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에는 아마 빌렸던 돈으로 해서 그렇게 오고 갔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여튼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유죄를 따질 문제는 그렇게 보면 또 아닌 거죠. 그 동생은 몰라도. 뭐 한명숙 총리에게서 그런 돈이 나왔던 건 당연히 유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맥시멈 찾아낸 것이 동생과의 거래였다라는 것이고 보좌관과의 거래였다는 것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죠. 그러네 개연이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결과는 그 다른 동생한테 쪽으로 줘도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한 총리에게 준 거나 진배 없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한 것이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거기부터는 관심법이죠. 그러면 동생을 불러다가 그 언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겠죠. 한만호 씨는 하여튼 자기는 뇌물을 준 적이 없다. 아니, 뇌물을 한명숙한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수표를 줘요. 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점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참 정치 비수기라고 박시영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서너 달은 이렇게 갈 거라고.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 원구성 때문에 또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그럼요. 또 이제 시작되겠네요. 그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그냥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투표라니까 투표. 그러네.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야 됐고 투표할래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도 협의를 좀 하겠죠? 아니, 당연히 하죠. 네, 당연히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치. 네가 삐딱하게 나오면 우리가 더 삐딱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도 합치고 정신 차리고 국회 운영하자라고 얼르는 거죠. 니네 또 이러네? 아, 그냥 투표해. 그냥 뭐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거죠. 사실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줬다는 건 상임위원장도 다 맞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우리도 나눠서 잘 협의해서 지금 해야죠. 여야가 국회 원구성하면 상임위원장 나누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하는 관례상? 거고 네. 과거에는 이제 여당이 다 가졌던 적도 많고요. 13대 때부터 바뀐 거고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임위는 다수당이 다 먹는 게 맞다. 아니 지금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미국은 하고 하는데 다수당이 다 가져요. 저는 그런 정치적 실험도 알겠습니다. 오만해 보일 테니까 하지 말아요. 뭐 기대가 되긴 하네요. 어떻게 나올까 결과가. 그래요. 자, 일단 지금 국회가 5월 30일부터 5월 30일부터 등원이에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제 지금 방 빼고 있겠네요, 다들. 다 뺐어. 그래서 뺐나요? 국회의원들이 예. 5월 30일치, 31일치 이틀간의 세비를 받습니다. 5월 달에. 끝까지 받는군요. 예. 아니, 신임들이. 신임들이 이제. 신임들이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100만 원쯤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또 그렇게 했나? 그런 틈새 시장이 또 있네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등원.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 설득력이 있죠. 6월 다음 달 1일로 1일로 딱 가야죠. 끊어서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짧게 김종인 씨가 뭐 비상대책위원회 맡을까요? 미래통합당. 맡기로 얘기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나오는 건 3월까지 해서 공천까지 하고 나가는 걸로 해서 하겠다는 재보선. 건데. 네, 재보선 네네. 공천. 재보선 그래요? 공천까지 하고 당대표 만들어 놓고 재보궐 선거는 4월에 당대표가 치르는데 3월에 공천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선에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황교안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고성국 TV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년 4월 돌아오신대요. 황교안이 무슨 행보를 하나요? 내년에 나와야지. ODL?
미래통합당 당대표 당대표로 나온다고요? 나올 움직임입니다, 지금. 누가 뽑아준다고? 미래통합당. 아니 세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안에 당원 구조는 네. 여전히 태극기가 다수예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지금 황교안이 공천했잖아요. 그 뭐 의석수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대다수가 황교안이 공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이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지 자기 공천 준 사람 믿고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도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내년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수명을 거의 다 한 거라서 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예. 대신 대권 주자로 누가 나올지를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또 깝깝하니까 그러네요. 어쨌건 알겠습니다. 되면 홍준표 대표는 내년 4월까지 못 들어오시니까 참 걱정입니다. 당대표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올 거라는 좀 얘기가 있던데. 그 양반은 뭐 예. 2011년 이후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양반은 10년째.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어쩔 수 없어요. 나경원,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세 분은 이번으로 마무리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중량급 정치인들이 아마 대선에 다 나올 거예요. 설령 뭐 안 되더라도 네네. 그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얼굴값 내가 그래도 올려야지. 대권 주자였어 뭐 이런 식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 프레임을 쓰더라고요. 나는 고민정한테 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졌다. 내가 한동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노근한테 진 게 아니라 이명박한테 진 거라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접었습니다. 저희 자녀성어로 그렇군요. 정신승리라 그러는데 야, 그렇죠. 그때 위대한 정신승리. 그때 예. 김용민 PD가 총선을 완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완주했어요? 논란 끝에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완주했지. 많아. 완주하셨군요.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해서 여연 프레임으로 저를 모는 사람 한 사람 지금 저 중도에 사퇴했다 이렇게 정영진 씨, 써가지고 예. 내가 중도에 사퇴했대 2012년 총선 때. 그래서 그거 갖고 꼬투리 잡아서 송사를 한번 걸어볼까 고민 중. 나는 완주했는데 왜 사퇴했다 그러냐. 그래 국민일보 사설도 한번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사퇴했다고. 사퇴한 적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부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최민희 의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도 수고했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기